1800년대 500년 조선 왕조는 기운을 다하고 있었다. 밖으론 천주교와 외세 문물이 유입되고 안으론 홍경래 난으로 대표되는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격해져 가고 있었다. 전통사회 조선은 근대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1850년 이상제는 충청도 서천 땅 한산에서 가난한 선비 아들로 태어난다. 그의 집안은 조선조 명문 유가인 한산 이문의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다. 밤새워 짠 모시 한 필로 궁색한 삶을 겨우 꾸려갈 정도의 지난한 살림이었다. 이상제가 태어나 18세 약관의 나이까지의 시간을 보낸 이 가옥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1972년과 81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된다. 가세는 기울었지만 가풍처럼 이어진 자식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 속에서 이상제는 유년기를 보낸다. 여기 이 종질이 여기 주민들 동네 분들이 기억하는 이상제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제 제가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는데 아주 가세는 어려웠고 그래서 그 향려의 서당을 들락거리면서 공부를 했고 한학을 수학했고 그 책이 없어서 책을 다 빌려다 보고 있는 책은 아주 낡은 책이어서 다 꼬매고 붙이고 이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5분 거리 있습니다만은 봉서암이라고 그 당시 절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수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참 외지로 나가셨죠. 앞으로 이 이상제 선생님을 기리는 일을 이 동네 분들이 아주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생가에서 멀지 않은 봉서사. 여기가 봉서사네요. 전에는 이제 봉서암이었는데 승격이 되어서 이제 봉서사. 여기는 이제 그 마곡사, 이제 말사. 이상제 선생님이 여기서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수학을 했죠. 전통 육아의 관습에 따라 친구들과 유숙하며 서책을 읽고 경학을 논했던 봉서사. 이곳엔 이상제에 대한 부친의 애틋한 정이 쌓여 있다. 월남 이상제 선생님께서 그 소년 시절에 여기서 이제 수학을 했어요. 수학을 했는데 물론 이제 수학을 했으니까 기거를 했죠. 근데 아버지께서 항상 새벽에는 공부하는 아들이 배가 고파 싶어서 집에서 누룽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소변별에 나오면은 그 누룽지를 건네줬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시간이 돼서도 아들이 소변 보러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처님께 참 합장 치도를 밖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 할발을 돼서 이제 아들이 나왔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얼굴 모습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인데 머리가 백발이 됐어. 왜냐하면 서리를 맞아서. 그래서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참 이상제 선생에 대한 아주 그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상제는 1867년 약관의 나이에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를 보기 위해 경성으로 향한다. 이상제의 총명함은 한산 이문의 중시조인 고려 말의 유학자 목은 2세기 재현했다고 입을 모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낙방하고 만다. 18살 때에 그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떨어진 것이 실력이 모자랐던 게 아니고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자기 배경을 해가지고서 뇌물 써가지고서 그 과거에 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내가 서울에 안 온다. 이렇게 부패한 사회, 기막힌 사회, 여기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제 숨어 살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구한 말 조선 사회에 대한 환멸을 경험한 이상제. 관직의 뜻을 버리고 낙향하려 하지만 일가의 소개로 박정양을 만난다.
이상제라든가 박정양, 특히 박정양 같은 분은 그 개화 사상에 있어서 서양의 문명을 비도덕 문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과 특히 미국을 경험하고 나서는 서양의 문명도 도덕 문명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동양의 문명이 우위에 있다. 그리고 서양의 문명을 물질 문명을 거기다가 함께 함께 붙일 수 있다. 당시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박정양과 이상제.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이상제의 일생을 이끈 하나의 사건이었다. 제가 18살 때 박정양의 집에 겸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겸인이라고 하면 그동안 뭐 식객 뭐 이런 정도로 아는데 그것이 그 단순한 식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13년 동안 겸인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박정양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동지이고 정치적인 대리인일 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박정양이가 받았던 사상, 그 개화 사상이 사실은 북학파의 실학 사상에서 오는 건데 그 사상을 박정양이 받았고 박정양이 그 사상을 이상제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또 이상제의 사상이 한국의 기독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사상적인 동지와 정치적인 동지라고 보면 뭐 그렇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시도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다. 밖으론 이양선이 출몰해 민심은 더욱 흉흉해져만 간다. 이상제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며 현실을 직시한다. 그 침묵이지만 그것이 한 겁니다. 이런 사회사는 난 내가 안 산다고서 그냥 그게 침묵을 지켰는데 친구들은 다 아주 뭐 양명 그 이름을 떨치는데 이번 혼자는 그걸 그렇게 뭐 살았는데 그 침묵을 지켰는데 그건 그 시대에 대한 하나의 한 거예요. 구한말 조선 사회는 서구 문물에 대한 열망과 우려가 뒤섞여 들끓기 시작한다. 조선 정부는 서구 문물에 일찍 눈뜬 일본의 개화 발전상을 시찰하기 위해 박정양을 중심으로 한 신사유람단을 파견한다. 이상제는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1881년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의 신문물을 경험한다. 박정양의 겸인으로 13년간 허리를 굽혔던 이상제의 첫 행보였다. 그의 나이 32의 일이다. 일본과 미국을 보고 경험한 것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제 선생님은 1881년에 통칭 신사유람단이라고 부르는 일본 국정시찰단 60여 명을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명치유 신정부가 서양 근대 체제를 어떻게 수입 도입하여 정착시키고 있나 하는 것을 시찰해 오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상제 선생님은 박정양 팀의 일원으로 주로 내무성과 농상성 부문을 조사, 시찰해서 일본의 실태를 보고 돌아오셨어요. 이때 일본이 개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일본도 근대화 초기여서 그때 개화로의 방향 전환의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확실한 문헌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일본을 시찰한 것은 서구 문물에 눈뜨는 계기가 된다. 이어 이상제는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과 함께 1등 서기관으로 미국으로 향한다. 이때 이상제는 눈앞에 펼쳐진 서구 문물 앞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이때는 미국의 실상을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서재필 박사를 만나가지고 상세하게 미국의 또 서양의 근대 체제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관찰도 했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아서 그 후 이상재 선생님은 개화파의 선두에 서는 개화 인물이 됐습니다. 이상재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박정양과 홍영식의 후원으로 본격적으로 관직에 몸을 담는다. 그는 35세 인천 우편국 사사에 임명된다. 조선 후기 우편 업무를 관장한 우정 총국의 인천 분국장이 된 것이다. 미관 말직에서 비교적 높은 관직인 승정원 우부승지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 45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 후로 이상재는 여러 관직을 거친다. 관직 생활의 대부분을 나라 백년대계인 교육에 관련된 직책으로 보낸다. 13년간 침묵을 지키며 앞날을 준비했던 이상재. 그는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강직함과 청빈함을 잃지 않은 그의 관직 생활 이야기가 문중에 전해온다. 고종은 이상재의 공로로 맏아들에게 관직을 권한다. 임금께서 그 공로가 있으니까 그럼 그 아들을 하나 추천해서 그 군수를 시키자 그러고서는 이제 큰 아들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안 됩니다. 내 큰 아들은 시골에서 살았고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영광을 누리면 쓰겠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의 정치 상황은 앞을 알 수 없는 탕류에 휩쓸린다. 혼미해져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매들에 의해 참담하게 목숨을 잃는다. 국가의 자주성은 크게 손상됐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협회가 설립된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 설립이 됐는데 당시 상황은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광산, 철도, 의장, 산림 등 이권을 침탈해 가면서 식민지화를 노리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때 독립협회는 대한의 자주독립을, 조선왕국의 자주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대청 4대 외교의 상징물이었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해 독립외교의 뜻을 만방에 알린다. 독립문 짓는데 그 국민들의 모금이 있었다 그러는데 네. 모금이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의 어떤 모금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그걸 기념하는 것은 이제 독립문이 가장 최초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발의를 하신 분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독립협회라는 단체 자체가 사실은 이 독립문을 건립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제 현직 관료들이 대거 참여했고, 뭐 상인들, 뭐 심지어 저쪽 뭐 인천의 어떤 기생조합, 뭐 이런 데서도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데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고요. 예. 근대로의 전환기에 독립협회가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 이상재는 독립협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활동한다.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협회 부회장이셨고 동시에 평의원이셨어요. 독립협회 지도자의 한 분인데 독립협회는 두 파가 연합한
단체입니다. 하나는 서재필, 윤치호 등 독립신문 계열과 다른 하나는 황성신문 계열입니다. 이 두 파의 연합의 중심에 서서 항상 두 세력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신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설립운동, 국회 설립운동을 했는데 이 국회 설립운동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앞장서서 이를 선도, 주도했습니다. 독립협회는 독립관 앞에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전개간다. 1897년 8월부터 1898년 말까지 매주 열띤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이는 곧 만민공동회의 열기로 이어진다. 그 내용은 대개는 무슨 한 번의 경우에는 이 도로를 그때 이제 새로 이제 개설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그 위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주제가 하나 있었고 하나의 이제 사회 개량적인 그런 측면이겠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외교나 그 내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신의를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주제로 갖고 했던 토론회에 이제 그 토론자로 참여했던 그런 기록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재는 만민공동회에서 연단에 올라 특유의 연설로 군중을 사로잡는다. 만민공동회에서는 러시아의 간섭을 규탄하고 국권을 수호할 것을 성토한다. 만민공동회는 종로 네거리에서 개최됐는데 사대문을 끼고 있는 교통의 유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종로는 국정의 중심인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각종 민권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만민공동회 외에도 3.1운동이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민공동회의 옛 모습을 찾아봤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만민공동회의 아주 명연사셨는데 지금 여기는 파고다 공원입니다만은 그 만민공동회가 열린 장소는 여기는 아니죠. 어디죠? 예, 그러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요, 만민공동회는 그 종로의 백목전에서 열렸다. 네. 백목전 앞에서 열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목전 하게 되면 백목, 옥양목을 파는 그런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유기전이라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갖고 공식적으로 장사를 하던 그런 뭐 요즘으로 치면 시장이죠.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백목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옥양목을 파는 그런 이제 상가입니다. 그 상가 앞에서 만민공동회,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1898년 3월달에 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이 만민공동회가 된 이유는 뭐죠? 예. 그러니까 만민공동회 하게 되면 일단 만여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만여 명이 모인 집회다라는 데서 만민공동회라는 명칭이 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1890년대 후반 한성 주민, 지금 서울의 주민 한 30여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만여 명이 모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인원이 모인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집회가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 한 만여 명쯤 모였어. 라는 이런 데서 만민공동회라는. 그러니까 꼭 만 명이 모였다기보다도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런 뜻이겠군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가 여러 차례 열리는데요. 기록을 보게 되면 한 3, 4천 명에서 만여 명 이상까지 그렇게 이제 그 인원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말기 개화운동엔 커다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은 민중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외세 의존의 자주성이 훼손됐다. 이에 반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민중의 자발적 참여로 성공을 이끌었다. 이상재는 만민공동회에서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헌의 6조를 낭독한다. 이상재는 회중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당국에 헌의 6조를 정부 당국에 헌의 6조를 건의를 합니다. 이 헌의 6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추원 장정의
시행해 있습니다. 이 중추원이라는 것은 서구의 의회를 우리 정치에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추원을 서구의 의회와 같은 그런 제도로 개편하자는 것이었죠.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로 소수 양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였다. 양반을 지배한 다수의 백성들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회였다. 조선 사회의 그 언론의 특징, 그러니까 만민공동회가 조선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폐쇄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폐쇄성이란 뭐냐면 그 언로가 소수의 문자를 구사하는 양반층에만 한정된 것이 조선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구사할 줄 몰랐던 대부분의 그 일반 그 백성들은 언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이것은 이 조선의 그런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바꾼 그런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제는 이 시기에 여러 차례 국가 개혁을 위한 상소를 시도한다. 독립문 건설을 위한 소, 상정부서 1, 2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의 충정이 담긴 초안이 지금까지 남아 전해진다. 하나는 부정부패에 대한 것, 그 당시에 관료들이 굉장히 부정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독특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과 부정부패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 가서 배워왔는데 사실은 그거의 그거의 사상적인 원류는 그 북학파의 실학사상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친러 수구파의 모함에 의해 백지화되고 정부는 독립협회를 해산한다. 이에 따라 이상제는 둘째 아들 승인과 함께 국사범으로 한성 감옥에 수감된다. 3년간에 걸친 옥살이였다. 수감 생활 중 이상제는 두 가지 큰 비운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기독교와의 만남이다. 우연히 선교사가 차입해준 요한복음을 읽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다. 54세 유학자가 기독교에 귀의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청년들과의 만남이다. 후에 이상제는 이때 만난 이승만 등과 함께 구국민족운동을 전개한다. 수감 생활이 그의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이상제는 긴 수감 생활 동안 기독교 사상에 심취한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사와 같은 종교 서적을 탐독해간다. 추록 후 이상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활동에 참여한다. 감옥 동지들과 종로에 위치한 지금의 연동교회와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단체로 입교한다.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조선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한국 청년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의 출발지가 된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한다. 리순에서 첫 포성이 울리고 이튿날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경성으로 입성한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강요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식민지 현실에 처한다. 이상제는 나라를 잃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자각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의 YMCA를 근거지로 조선 민중을 일깨우는 활동에 주력한다. 만면의 미소를 띤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상제다. 이상제는 하얀 모시 두루마기에 폼은 엉성하지만 그의 역동적인 얼굴 표정은 카메라조차 잡지 못했다. 청년에 대한 애정으로 청년과 동고동락한 이상제. 그런 그의 모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택부를 찾아갔다.
의지한 사람이 전택부는 이상재에 관한 여러 권의 전기를 집필했고 평생 YMCA와 함께한 YMCA맨이다. 그의 별명이요. 백발 청년이에요. 또 구원의 청년이라는 걸 했고, 그래서 그의 별명입니다. 하나의 별명인데, 지금은 청년하지만 원래 우리나라에는 저 조선 후기까지 또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 그 말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 YMCA를 갖다가 저 영어로 YMCA라고 하지만은 그게 최초의 YMCA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그게 1903년에 창설됐어요. 그때 내건 그 단체의 이름이 청년이라는 말 그때 처음 나타났어요. 그 없던 것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것을 육성 발전시킨 단체가 YMCA고 지도자로 말하면은 월남 선생이 그 지도자였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상재는 YMCA 청년운동에 투신한다. 1905년 교육부 위원장 취임을 시작으로 한국인 최초로 YMCA 총무까지 실무직을 도맡아 백의종군한다. 이상재는 장사 100명을 양성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현대 스포츠의 도입에 힘쓰는데 이 시기에 도입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도다. 초창기 YMCA 유도부원이었던 김홍식은 평생을 유도인으로 살아간다. 한국 야구의 역사는 YMCA에서 시작됐다. 근엄했던 선비가 한복을 입은 채로 야구 방망이를 쥔 모습은 당시 서양 문물의 도입을 상징하는 일이었다. YMCA 야구단은 이상재의 후원 아래 당시 최강의 야구단으로 성장한다. 이상재의 청년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그때는 벌써 그 사회 지도자들은 그양 주고 아주 근엄하고 그러잖아요. 걸어가도 발자국을 그래가지고 뛰는 일이 없었어요. 뛰는 건 이게. 그러니까 월남선생이 너무도 젊은 사람들과 그렇게 상관없이 굴고 놀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그 일반 사회 지도자가 이제 여보 월남 그 아이들과 그렇게 실없이 놀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본이 돼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이 사람아 늙은이들이 청년이 돼야지 청년들은 늙은이들 한 말 되겠느냐? 그 한마디 딱 거기서 이거는 청년들과 같이 뜀박질하고 이상재는 시대를 뒤흔드는 해학과 풍자를 구사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울분에 못 이긴 충정공 민영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의 일이다. 이상재는 이완용에게 통렬한 한마디를 건넨다. 이완용 같은 사람은 다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민충정공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결하신 그 자리에 혈죽, 대나무가 빨간 빛깔의 대나무가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구경을 갔었다고 그래요. 그래 뭐 그 글 쓰시던 박정화 선생도 모슴 등에 업혀서 그 혈죽을 보러 간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완용이 한 번은 월남 선생을 만나서 그 민충정공이 자결하고 거기에 혈죽이 났다는데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날까요? 이렇게 던지니까 대감이 죽으면 뺑때 쑥이 나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친일하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가혹한 평을 하신 거지요. 당신이 뭐 죽어서 혈죽이 거기서 날 줄 아는가? 뺑때 쑥밖에 날 게 없어. 이완용은 1921년 조선미술전람회의 창립을 주도한다. 이 창립 기념식에서도 이상재는 이완용의 매국 행위를 빗대어 냉소의 한마디를 건넨다. 가보니까 앞에
이완영이 앉아 있고 송병준이가 있고 또 이등방문 초대 총감이 또 앉아 있단 말이야. 그 메시켰거든요. 저놈들이 이제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양반이 이완영을 봐서 대감 그 동경으로 이사 가시지요. 그 어떻게 느닷없이 그런 말씀하세요. 대감이 일본 가면은 동경에 가게 되면 일본도 망할 것 아니요. 그래서 가라는 거지. 그걸 이등반문이 앞에서 이완영이 송병준이 앞에서 그렇게 딱 하니까 뭐 살픈 게 이제. 이상재는 YMCA에서 교육 계몽 활동에 투신한다.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 그리고 체육 활동과 예능 활동 등의 교육 사업을 통해 민중을 계몽한다.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다져진 그의 강연은 청중을 휘어잡는 호소력을 지닌 것이었다. 어째 조선 청년이다 해서 희망이 크다고 하는 거니 조선 청년은 그저 무엇이냐 하면 독등도 자신에게 이성을 하자고만 먹는 게 아니라 그의 남을 죽이고 남을 살자는 남을 해치고 남을 이해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무엇을 되어나가느냐 하면 물질이 되어나가는 그는 YMCA 총무로 취임한 후에 실업교육에 주력한다. 나라가 식민지화된 상황에서 청년을 각성해 실력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청년들과 함께 어우르며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을 펴나간다. 이 무렵 이상재는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친일인사 송병준에게서 조선일보를 인수한 민족주의 진영은 친일신문 이미지를 일수하기 위해 이상재를 조선일보 사장에 추대한다. 이로 인해 초기 조선일보는 민족주의 길을 걷는다. 또 이상재는 농촌 계몽운동에 주력한다. 양곡 증산법 등 근대식 농법을 교육한다. 이상재는 이 시기에 가족사에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게 된다. 15세 결혼에 함께해온 부인 강릉유 씨를 잃게 된 것이다. 나를 버리고 어찌 갑자기 하늘로 돌아갔는가. 고생하면서 지난 날이 18년이 되었네. 살고 죽는 것이 인간 사이의 원래 한 꿈인데 잊으려 해도 어찌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루는가. 이상재는 네 아들 중 셋을 먼저 보낸다. 옥고를 함께했던 둘째 아들 승인의 죽음으로 슬픔은 극에 달한다. 일제강점기. 역사가 멈춰선 듯한 그 시기에도 민족을 이끄는 해방의 기미는 있었다. 바로 3.1운동이다. 이상재는 3.1운동 당시에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각 종파를 넘어서 민족 세력을 통합하는 데 힘쓴다. 함태영은 3.1운동 당시 이상재의 활동상을 전한다. 비밀 집회에 참석하는 이상재에게 3.1운동의 길수습을 위해 일선에서 물러나 줄 것을 부탁했다고 회수한다. 이상재는 최초로 좌우 민족 세력이 합작해서 결성한 신간회의 초대 회장에 추대된다. 그의 민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다. 3.1운동 이후에 1920년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와서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약간 그 서로 경쟁과 갈등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측면이 있었는데 1927년 2월에 이를 통합해서 신간회를 조직할 때 양측이 만장일치로
신간회 회장으로서 추대한 분은 단연 이상제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월남 이상제 선생은 3.1운동 때도 그렇고 그 후에 신간회 운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민족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제는 1927년 3월 29일 제동 자택에서 죽음을 맞는다. 장례 행렬은 서울 YMCA 회관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YMCA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민족의 큰 어른이었던 그를 기리기 위해 몰려든다. 평소 그가 아끼던 소년 척후대가 영정을 들었다. YMCA에서 출발한 영구는 남대문을 통과, 당시 경성역까지 이어졌다. YMCA를 비롯한 243개의 단체가 장례에 참여하고 약 10만 명이 행렬을 뒤따른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서천에 도착한 영구는 한산 군지산 장지에 소년 척후단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관하였다. 1986년 이상제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각계의 인사가 한데 모인다. 청년과 민족에게 독립의 한 뜻을 품게 했던 월남 선생의 동상 건립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이 동상이 여기 종묘공원에 세워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크나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께서는 독립협회의 지도자로서 그 민족계몽을 위한 만민공동회의 명연설자이셨습니다. 네. 종로 내거리에서 수많은 서울 시민을 모아놓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민족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1운동에 있어서 선생님이 비밀리에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볼 때에 돌이켜보면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던 선생님의 그 민족 정신은 볼 때에 오늘날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운동가였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제의 동상은 민주운동의 거점이었던 종로 종묘공원에 모셔졌다. 종로는 이상제가 활동한 YMCA가 있는 곳이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상제가 주도한 시민사회운동의 기반인 YMCA는 그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8년 월남시민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 월남시민문화연구소는 이상제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연구활동과 출판활동을 벌이는 유일한 연구단체다. 서천군에 위치한 이상제의 상가와 얼마 안 되는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유물관은 선생의 숨결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선생의 유물은 그 규모가 빈약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보관 상태 또한 열악하다. 월남 조명 사업이 활성화돼 보완돼야 할 부분이다. 서천 지역의 의지와 관심이 요구된다. 월남 이상제 선생은 서천이 낳은 위대한 분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민족의 선각자로서 일생을 사셨던 분으로 우리 서천군에서는 월남 선생의 생가를 민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30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전수관과 상징물을 설치하여 월남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민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산 선영에 안치됐던 이상제의 묘소는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로 이장된다.
네 사람 장흥의 이상제 묘소는 후손만이 간간히 찾을 뿐 후세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다. 최근 서천 지역에서는 월남 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이상제의 묘소를 그의 출생지인 서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저기 저 연못이 완전히 삼각형인데 네. 저거는 어떻게? 그 양반이 YMCA에 네. 참 많이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YMCA 마크를 그러니까 YMCA 마크를 상징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중에 만드셨구만요. 예. 이상제가 남긴 친필 유목 일심상조 불언중. 한 마음씨만 가지면 말없이 서로 통한다는 월남 이상제 선생의 말씀은 한민족을 아우르는 그의 큰 뜻을 잘 보여준다. 조선 말기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월남 이상제. 그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을 개척한 선구자였다. 시민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오늘, 이상제의 큰 뜻과 정신을 찾아 이어가는 것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